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2일 경제자율살롱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처 다 못다한 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2탄입니다. 왜 베트남 시장인가의 저자 유영국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초에 저희 경제자율살롱 처음 나와주셨었는데 네. 그때 저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어요. 근데 작가님 주변에서도 봤다는 분들 많았다고요. 좀 당혹스럽게도요. 그 정도로. 베트남 저희 동네에서 제가 네. 이제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저희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SBS 나오신 분 아니에요라고 말도 한번 들어봤고, 이제 모 전자업체 분들 이제 상담을 이제 베트남 시장 진출 관련된 상담을 하다가 이제 본사 들어가서 이제 보고하고 저랑 상담했던 내용으로 이제 베트남 진출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회사 임원분이 그 링크를 하나 주면서 베트남 다시 가면 이 사람 만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자유경제살롱의 지난번 방송이었다고. 진짜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SBS의 보도 채널에서 또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야 너 거기도 나오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진짜요? 정말 다른 방송에서 연락도 오고 기업체에서도 이제 베트남 관련된 강연이라든지 이런 상담 문의 같은 거를 방송 보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말씀을 또 들으니까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도 진짜 재밌게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도 베트남이 줄타기 외교에 굉장히 능한 국가라는 얘기를 되게 흥미롭게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하기 전에 베트남을 들러서 가더라고요. 블링컨 장관이 오기 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약간 제가 시간을 좀 앞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난 3월 27일에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CSIS라고 국제 네. 전략연구소.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죠. 네. 거기에 이제 한 기고문이 올라와요. 이제 타이틀이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의 응엔 후종 주석을 서기장을 워싱턴에 초청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글의 요지는 작년에 이 베트남 총서기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네. 이제 방문해서 중국을 잘 다독이셨으니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도 베트남에서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요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총서기장하고 전화로 회담을 합니다. 이제 그 기고문 때문에 백악관이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미 백악관은 준비된 거에서 이 전략연구소의 기고문이 이제 운을 띄운 거겠죠. 네,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바이든 대통령 우리 베트남 하노이 한번 방문하세요. 그리고 총서기장님 우리 워싱턴 한번 방문하시죠라고 서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최정상이 상대 국가의 수도에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트남에 방문한 것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상끼리 만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서로 양국 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올지 총서기장이 워싱턴 먼저 갈지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아마 한 7월 정도에 총서기장이 워싱턴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서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번 더 제가 이제 시간을 앞으로 좀 돌릴게요. 작년에 네. 한국 베트남 30주년 수교 기념으로 해서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외교 관계 격상을 시켰잖아요.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관계예요. 그 관계인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렇게밖에 없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단계 이제 2등급이라고 하는 게 전략적 관계인데 일본과 유럽뿐이에요. 미국은 아직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군요. 미국은 이제 가장 아래 단계인 그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2단계 정도 되는 전략적 관계가 되고자 먼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격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를 끝내놓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격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악수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블링컨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의 이제
미국 대사관이 신축 공사를 이제 시공식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방문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 부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네. 그리고 2달 전에는 러시아 국회 부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왜 방문을 했을까? 뭐 표면적인 걸로는 아까 방금 제가 러시아하고 베트남하고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고 단계, 네, 가장 높은 단계.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러시아가 힘들기 때문에 베트남으로부터 지지도 얻을 필요도 있고 하겠지만 연달아 러시아의 최고위층들이 다녀가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의 미국의 최고위층이 다녀간다? 혹시 우크라이나 관련된 걸 베트남을 통해서 러시아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거를 합의 사항을 베트남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도 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가 모두하고 매우 가까워요. 네. 왜냐하면 과거 구소련 시절에 베트남은 이제 미국하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이나 소련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간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7명의 억만장자들이 있어요. 그 억만장자 중에 넘버 1, 2, 3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 우크라이나 여학생 출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베트남에는 소련의 투자금도 많지만 우크라이나의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누구의 편을 들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편을 좀 드는 듯한 모양새를 좀 취했죠.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냈을 때 베트남은 계속해서 기권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뼛속 깊은 관계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베트남 반중국가라고 했잖아요. 그 중국하고 대립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준 세력이 바로 소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러시아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지금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야 러시아야 아니면 우리야 중국이야 약간 양당 간에 결정하기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아직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좀 더 가까운 나라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조금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제스처? 이런 걸 미국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베트남이 매우 가까운 건 맞는데 물론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중국 들어가 있는 거는 가깝다기보다는 베트남은 중국하고 척을 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관계 유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본래 항상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대외교 정책 자체가 어느 누구하고 어떤 나라하고도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는 누구하고도 다 친해라고 하는 게 베트남 대외 외교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이라고 자꾸 끌어당기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니네 중국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우리 편이 되어줘 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베트남은 부담스럽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베트남도 베트남이고 지금 저번에 3월 초에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베트남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좀 입김이 있는 나라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분명히 전략적인 고려의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세안에서의 실질적인 리더는 규모로나 뭐 인구면으로나 뭐 인도네시아가 네. 아무래도 아세안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 창설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었으니까요. 베트남은 사실 뒤늦게 들어온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해양 쪽의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과거에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의 맹주는 태국이었어요. 네. 근데 태국이 요즘 좀 많이 좀 꺾이고 그 자리를 베트남이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 베트남은 자기 편을 끌어다니려고 하니 베트남이 그 아세안 특히 대륙
아세안 지역 국가의 대표로서 그런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이 관계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 자체가 비동맹주의로서 어느 한편 드는 것보다는 다자 외교를 하는 거를 근간을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의 근간에 맞게 외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데 다녀가신 다음에 3월에 그 미국의 정말 유수의 대기업 대표단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뭐 다들 아시는 뭐 애플, 메타, 페이스북, 뭐 스페이스X, 보잉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만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대규모로 베트남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렇게 대표단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도 좀 떠들썩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올해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52개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52개나 되는 큰 회사들이 한꺼번에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전 현직 주 베트남 미국 대사들까지 총 출동해서 베트남에다가 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네. 좀 친하게 지내보자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1위의 수출 국가예요. 그리고 2위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베트남 입장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만큼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절대 안 그건 되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그런 걸로 뭔가를 당근을 제시하려고 하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됐어 이건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중국이었다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베트남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일도 많고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조선시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대외적인 명분 때문에 명나라를 쫓아가야 된다. 아니다. 신흥 강국인 청나라와 사이로 좋게 지내간다. 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빚다 결국은 명나라 편을 들다 우리가 청나라한테 되게 대굴욕을 당했잖아요. 병자호란.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힘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벌어질 일인 거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외교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오셔서 그걸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의 신임 국가주석이 뭐 친중파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저쪽은 친중파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베트남 쪽이 친중이 좀 더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 같은 것도 사실 약간 보이거든요.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확실치는 않으나 혹시라도 중국 쪽으로 넘어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미국의 외교 스탠스를 확인할 때 항상 보는 미디어가 하나 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미 국무부 산하의 언론이었지만 지금도 뭐 미국 연방정부에 소속된 이제 언론 단체예요. 근데 그곳은 항상 미국 국무부가 원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베트남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나 이번에 있었던 뭐 친중 관련된 이야기도 VOA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친중으로 가는 걸 아닌가라고는 우려에 목소리를 좀 요란하게 낸 것뿐이고요. 미국에서 넘버 2라고 하면은 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무부 장관이 베트남에 와서 아마도 응엔 푸종 서기장을 만날 거예요. 앞으로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과감하게 이 베트남이 미국으로 넘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필리핀 네 곳의 군 기지를 미국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통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려고 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런 기지를 좀 내줬으면 하는 거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되고 위험한 거란 말이죠.
아시아투데이의 정리나 특파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베트남을 워낙 잘하시기도 하고 베트남에 좀 워낙 잘 인맥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와닿았는데 이게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인가?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커피의 원액을 가지고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의 외교 정책은 이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를 때는 카라멜 마키아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예 커피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외교 스탠스는 항상 계속해서 자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자 외교, 누구하고나 다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지금 베트남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트남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자유로운 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우리는 사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있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워낙 미국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많이 있는데 베트남은 그것보다는 뭐 미국하고 전쟁을 사실 이긴 적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구조나 이렇게 사회 정치 구조가 미국이 그렇게 베트남에 많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은 좀 잘해줘야지만 베트남으로부터 뭔가 얻어갈 수 있고 좀 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4월 초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금 베트남에 와서 네. 과거에 고엽제를 뿌렸던 공항에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이제 베트남에 이 반납을 하는 행사를 가져요. 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과거에 우리가 전쟁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잊고 새 관계를 나가자고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질퍽거리는 거죠. 아니 자꾸 싫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무의원이 지금 와 있고 국무장관이 곧 오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잘 되면은 7월이든 9월 정도에 이 양국 정상들이 이제 만나는 것까지 그때 베트남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 해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요. 지금 베트남의 대외적인 상황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든 중국의 관계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관계 개선 분명히 할 거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베트남 상황에 맞게 그 베트남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배려를 좀 해주라. 하지만 분명한 건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해요. 왜? 중국이 계속해서 베트남 동해인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강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 대륙에서는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사실 베트남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1대1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침투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되게 중국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건들진 않지만 분명 언젠가는 머지않아 우리를 공격을 해올 텐데 러시아만 믿고 있기는 좀 어렵고 네. 새로운 친구인 미국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네. 너무 빠르다. 좀 시간 좀 두고 가자 이 이야기죠. 밀당 좀 더 하자. 네. 네. 그런 사실 듣다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 면도 있지만 베트남이 약간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강대국들 틈에 껴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북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중 뭐 해폭탄도 뭐 발사하고 지금 이제 군 통신선도 단절되고 지금 매우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이 적죠. 많이 적어서 하지만 베트남을 통해서 뭐 언젠가는 지금은 워낙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긴 한데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킬 여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2019년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뭐 결렬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북한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리에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베트남식 개방 개혁을 하고 싶다고 했고 싱가포르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네, 베트남 얘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이제 그 세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베트남, 북한 입장에서 좀 매력적이긴 하겠지만. 좀 비슷한 공산주의 체제이면서 소득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베트남이 먼저 현실적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해외 언론들 특히 미국이나 호주의 북한과 베트남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학생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 베트남에서 이 경제 관료들이 와서 이 개혁 개방 관련된 것을 학습을 시켜줬고 그래서 북한이 베트남 개혁 개방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학습을 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베트남이 북한하고도 관계가 되고 좋았고 과거에 뭐 지금은 1위의 투자국이고 뭐 사동국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중재하면서 이 개혁 개방의 기회를 베트남이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북한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역시도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은 원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 거죠.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작가님께서 일본도 베트남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궁합이 서로 잘 안 맞는다. 네. 그렇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하고 베트남 관계는 요새 사실 어떤가요? 베트남하고 일본도 관계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국 베트남 수교가 3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하고 일본은 50주년이에요.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에 이미 일본은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아, 그랬군요. 전쟁도 끝나기 네. 전에.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 베트남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베트남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ODA 자본이라고 하죠. 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참 많이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이 그 자본을 좀 공적 원조 자금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지원한 금액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10배나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일본은 약 한 31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각각 지내려고 노력하죠. 뭐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 뭐 하다못해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는 공항도 일본이 지어줬고요. 그리고 호치민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인 지하철 역시도 일본 ODA 자금으로 지은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일본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들이 친일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젊은 28세에서 39세의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일본에서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아, 그런 프로젝트를 또 일본이 하고 있군요.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올해 23년까지 해서 약 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일본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공부도 하고 선진 문물을 배우면서 생활비까지 용돈까지 받으면서 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건 정말 그렇죠. 장기 투자인데.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 의외로 아세안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 개발을 해서 발사하려던 실패를 최근에 했어요. 아직 성공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그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쏠 수 있게 모든 인력 개발과 연구원 양성을 다 일본이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베트남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쏘아 올라가는 그 로켓 역시도 일본 로켓을 타고 갑니다. 스가 전 총리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해외 국가가 베트남 맞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강대국들이 채찍질보다는 좀 당근을 많이 주면서 서로에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다라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외교 줄타기라고 하는데 이 줄이 좀 되게 실타기 좀 엮여 있는데 여기서 잘못 엮이면
크게 나락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 더욱더 등거리 외교를 적당하게 하고 있죠. 등거리 외교를 좀 할 수 있는 그동안 여건이 쌓인 나라이기도 하고 네. 이제 자기 힘이 커지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용하느냐 베트남 입장에서 좀 그거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아세안 국가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정말 국가 수준 자체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얘기도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뭐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거의 고꾸라졌다고까지 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네. 대신에 2021년부터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힘을 내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뭐 친환경차라든지 SUV라든지 좀 고부가 가치 자동차들, 좀 비싼 차들, 단가가 좀 높은 차들이 해외에서 좀 잘 되면서 요새 전부는 아니지만 반도체가 좀 안 되면서 생기는 구멍을 좀 메꿔주고 있는 네, 상태인데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요즘 한국차가 인기라고요? 그러니까 아세안에서 네. 일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각 아세안 국가의 일본 자동차들 비율이에요. 네. 이 점유비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90%가 일본 자동차들, 필리핀 역시도 한 85%, 뭐 태국도 한 80%.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들은 점유비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만 한국 자동차가 약 한 38% 정도 돼요. 정말요? 아직까지 토요타가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한 50% 가량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자동차가 빠르게 지금 그 점유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1위 무역 흑자국이 됐잖아요. 네. 거기서는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았으니까 네. 그 정도 비중은 되겠네요. 베트남의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판매하는 베트남 현지 딜러 업체는 이제 각기 다른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뭐 조립하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를 조립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한데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한 30년 넘게 일본 자동차들을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게 좀 지겨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베트남 사람들 되게 트렌디한 사람들이라고 네, 지난번에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자동차가 타보니까 괜찮고 가격도 차이가 없고 이 좀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네. 이 차 한번 타볼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베트남 갔을 때 차를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오토바이 왕국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제가 갔던 다낭은 네. 그 큰 도로. 신도시라서 길이 넓지만 네. 길이 그렇게 넓지 않은 데도 많고 아직 차 그렇게 많이 안 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차량 숫자는 좀 적은 편이죠 아직은.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중산층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차는 마이카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한 5, 6년 동안에 자동차 수요가 많았던 거는 베트남에 진출한 이제 우버 그리고 아세안의 우버라 부르는 그랩. 네. 이분들 이거 이제 그랩이나 우버를 통해서 자기 차로 이 자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차량 수요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순수하게 자기 자동차를 타기 위해서기도 한데 아직도 이제 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자기 차는 있지만 가까운 거리나 아니면 어딘가에 주차를 하기가 좀 어려운 곳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도 그냥 오토바이 타시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요. 주차 공간이 되게 없거든요. 차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부자라고 부자는 건 맞죠. 음.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조립되고 생산된 차는 세금이 좀 덜하긴 한데 네. 해외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차량 값이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관세나 이것저것 세금 부터하면 그 1,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차량 최종 내야 되는 돈은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이거 완전히 사치품 취급을 받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아의 이제 카니발이 베트남에 있는 주재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용하는 차이기도 해요. 렌트카로. 왜냐하면 네. 손님들 모시기도 좋고 차고 넓고 좋아서 그게 약 8천만 원 정도예요. 아, 카니발이 8천만 원 네. 정도. 세금 다 포함해서요. 자기 차를 타고 다닐 정도의 사람이면 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재원이 아닌데 베트남인인데 카니발을 몰고 있다라고 네. 하면 여기는 좀 그러니까 행세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체감상으로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포르쉐나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베트남의 상류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의 변화가 이제 더 먼저 보이는 거긴 하겠죠. 네. 근데 제가 요 며칠 지금 포르쉐를 볼 때마다 일부 사진을 찍어보고 있어요. 같은 차를 제가 헷갈리나.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늘까? 왜냐하면 포르쉐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베트남의 벤틀리라든지 롤스로이스를 보면 야 베트남도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포르쉐를 타는 사람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부자들이 많아진 건지 네. 아니면 그 부자들의 2세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건지 하나의 베트남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나 보다라고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좀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의 벌이가 이만큼이다라고 공식으로는 있지만 사실 모르는 돈이 굉장히 더 많을 수 있다.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다른 주머니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게 있을 것 같네요. 작년부터 해서 베트남의 금 매출의 판매량이 338%가 뛰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을 몰리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보다도 금이다 그래서 지금 금을 엄청들 사고 네. 있어요. 그래서 금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이 세계 평균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게 팔려요. 그렇지만 베트남은 끊임없이 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 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금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금 가격이 오르고는 있지만 또 은근히 개인 구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돈이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베트남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4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확실히 숨어있는 돈이 좀 많은 나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1분기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약 3.32%로 해서 기대치는 한 6에서 7% 성장할 걸로 봤더니 반토막 났다. 베트남 경제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뭐 베트남이 금리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3월에 1%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보름 만에 또다시 0.5%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서 베트남 경제가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진 거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좀 많아요. 네, 좀 그렇죠, 요새. 근데 베트남 경제가 지금 사실 안 좋은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주요 경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신발이라든지 의류 같은 거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 네. 미국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출이 작년 4월부터 끊겼어요. 그러면서 특히 신발 공장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인력을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지금 양산이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금사재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위축되었고 이제 최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은 있긴 한데 중산층 이상들은 그래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다시 되팔고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 사람들 소비는 계속될 것인데 베트남의 상류 사회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은 여전히 풀부킹이에요. 아, 그래요. 여전히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양국화는 심각한데 베트남에서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베트남의 투자를 상당히 줄이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닐 건데 네. 베트남도 해외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베트남 같은 신흥 시장으로 가는 투자는 사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지금 베트남에서는 호주나 유럽계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금 속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베트남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부정부패 이야기가 지금 뭐 13년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 계속 좀 세게 지금 부정부패 척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 법규에 맞지 않게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불법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대출이 많이 끊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긴 한데 네.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호주나 유럽계 자금들은 야 부동산 되게 싼데 베트남 분명히 좋아질 건데 야 이거 쭈쭈바로 가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베트남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샀던 나라 사람들은 싱가포르하고 홍콩,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해외로 좀 투자하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은 중국에서 탈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베트남으로는 좀 요즘은 최근에 좀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오히려 그런 자본들이 지금 베트남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유럽계의 펀드가 지금 베트남 증시에 좀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 대부분은 사실 아시아계 자금입니다. 아직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 지난 30년 동안 투자한 나라들의 1등부터 10등을 보면 다 아시아 업체들, 아시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자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대단위로 52개 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름 있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베트남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공산주의 국가라서 좀 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투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친중이지 않냐,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죽이나 정보가 없겠어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완벽하진 않고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베트남 위에 다른 나라에 갈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는 조금 본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약간 줄거나 끊기거나 하는 점이 있는데, 네. 전에 없었던 곳에서, 전에 없었던 채널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일본 차를 워낙 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식상한 것 같다고. 네, 네. 한국 차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좀 약간 고급으로 좀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지금 베트남 안에서? 고급 차량보다는 네. 소형차들이 사실 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형차를 주로 산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 많이 사요? 제가 차량 이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i10. i10. 그러니까 i10은 우리나라에서 팔리지 않아요. 베트남에 파는. 인도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파는 좀 소형차이거든요. i10이나 뭐 엑센트, 현대차나 기아차의 뭐 모닝이라든지. 모닝. 네, 그러니까 소형차들인데,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중산층이 막 돼서 네. 집도 있고, 마이카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뭐 베트남에서 조립된 것들은 이제 세금이 좀 덜해서 좀, 그런 게 있겠군요. 네,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소수준이 상당수 된다는 거고, 베트남의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거는 한국 자동차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와의 합작 형태로 베트남의 현대차를 만드는 탕콩이라는 회사의 제조 공장이 있고, 기아차를 만드는 또 다른 업체가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조 조립을 해요.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대부분 다 거기서 조립한 차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붙은 비싼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수량상으로는 뭐 판매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량상으로는 베트남에서 제조된 차들이 많겠지만, 한국에서 수입된 차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주재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현지인들도 많이 타요.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어서 비싸진 한국 차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40% 가까이 한국 차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8%. 그런데도 여전히 좀 시장이 커질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지금 수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1월달, 2월달은 이제 베트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현대차도 좀 줄어들었는데, 3월달에는 다시 약 38% 판매가 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음력설이 1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1, 2월달에 좀 소비가 좀 감소 좀 되겠지만, 3월달에 지금 다시 늘어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현대차가 어떻게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또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아직 뭐 전기차가 지금 베트남에서 뭐 팔리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그거 좀 궁금했어요. 네. 베트남은 지금 전기차는 뭐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정도?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부자들은 많을 텐데, 네. 전기차를 타려면 충전소가 그렇죠. 좀 되죠. 이거는 네. 국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사실 준비가 좀 베트남은 아직 그런 쪽으로는 별로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네. 한 거라고. 그게 좀 잘 되면,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오토바이 한 대가 일반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4배 이상을 뿜어내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오래된 오토바이는 더 많은 배기가스 뿜어내기 때문에 하노이나 호치민은 전 세계의 공기가 매우 안 좋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베트남이 이렇게 좀 이 정도로 발전을 하면 그게 좀 사회 문제로 굉장히 크게 부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자꾸 다낭밖에 못 가봐서 다낭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너무 좋기는 했는데 공기는 확실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오토바이도 많고. 그래서 분명히 국가적으로도
전기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뭐 베트남 기업인 빈그룹이 자체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 한번 생산하겠다고 해서 미국에 뭐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 선결돼야 될 거는 베트남 정부가 전기세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충전소를 충분히 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베트남은 지금 쓸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베트남에 여러 가지 뭐 기간 산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공항을 더 늘려야 되고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네. 아직은 전기차 쪽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부패와의 전쟁, 뭐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규제가 강화돼서 베트남이 좀 더 투명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도 좀 더 신뢰를 갖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야 되는 돈이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주의자들은 뭐 좀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우리가 성장하는 게 우선이니 계속 나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고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하고 있는 쫑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이 사회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니 좀 더디게 가더라도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 좀 끌어줘 올려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베트남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럽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이 가장 우선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유럽 쪽에서는 더욱더 베트남을 믿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1위 기업이라고 하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 거부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가장 큰 기업인데요. 네.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베트남에서 괜찮게 뜨고 있는 기업들 몇 곳은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 투자를 많이 받고 하면서 그런 투명성 문제를 깔끔하게 좀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점점 좀 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은 있지만 네. 가장 큰 대기업이 뭐 피치가 신용평가를 거부할 정도의 아직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 얘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신용위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네. 베트남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쫑서 기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네, 터지기 전에 막아보자. 그러니까 한참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느냐라고 하는 게 시장 개방주의자들인 거고 네. 그러기에는 조만간 터진다. 더 놔뒀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위기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절한 순간에. 네. 그리고 지금 베트남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전당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급전이 필요하면 오토바이를 맡기고 이제 돈을 많이 빌려요. 근데 전당포에서 이 협박 전화들이 요즘 되게 심하게 나서 그거를 이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당포예요.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소액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돈을 못 갚고 이 대출 회수를 하려고 하는 채무업자들이 심하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지금 민심이 매우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시장 개방주의자들이었으면 야 이건 기업 활동인데 그걸 갖다가 뭘 하면 안 되지 않겠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과거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런 전당포가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야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협박 전화나 이건 안 돼. 그래서 뭐 전당포를 뭐 압수수색하고 그런 업체들 뭐 체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베트남 정부의 압박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지면 안 되는 이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처럼 해외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베트남 사정이야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우리가 좀 이 투자를 좀 계속 늘릴 수 있게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이긴 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명한 곳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안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그 민간 어떤 금융시장에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전당포가 그렇게 활발하다는 사채 게, 시장이 네. 지금 왜냐하면 베트남 사채 시장 신가공은 월 이자가 8%에서 10%거든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0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베트남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 거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빨리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불법 대출을 했고 문제가 많았던 것들을 다 한번 일거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대외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좀 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은행들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좀 빨리 좀 유동성 공급을 좀 해주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 부정부패 척을 하겠다가 아니라 좀 시도를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베트남은 언제든지 빠르게 태도 변화를 하는 유연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당포 얘기도 하셨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금리도 지금 인하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뭐 빚의 수준이라든가 네. 이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트남 금융시장.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은행 우리나라에 은행 계신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우려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있긴 한데 베트남 정부가 좀 이렇게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분명 베트남 외에 딴 데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것이다. 베트남 경제 아직까지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베트남에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특히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한 2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는데 좀 최근에 삼성전자가 과거만큼의 실적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 핸드폰도 판매량이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지금 어려움이 사실은 베트남의 어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 기업들한테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빨리 유럽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그것도 가겠죠.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네. 약간 포르쉐부터 전당포까지 아주 넓은 범위로 오가고 있는데 근데 잠깐 좀 또 궁금한 게 이제 자동차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정도로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저번에 그 과자나 먹을거리 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제품으로 그런 분위기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말고 또 뭐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정관장. 정관장도 인기 있어요. 정관장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도 비싼 근데 제품이죠.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삼은 고려 시대부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트남 기록에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뭐 인삼, 영지버섯 이런 건데요. 베트남에서 정관장이 연매출이 약 제가 알기로 한 300억 정도. 근데 뭐 절대 기준으로는 아직도 뭐 좀 적긴 해요. 근데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정관장 쪽에서 베트남 시장을 좀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이 그동안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인 거고요. 그 베트남에서 정관장 선물했다 그러면 좀 엄청 신경 썼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 선물할 때 또 회사에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는 정관장 선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식 가정에선 뭐 그냥 지금은 아예 이제 흔히 그런데 중산층 이상 아니면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겐남 밀폐용기.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광글라스의 그 유리 형태로 되는 밀폐용기.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좀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자단지 통해서 음식을 많이 데펴 먹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다가 이게 베트남에서 또 건강을 또 엄청 신경을 써요. 근데 일반 플라스틱을 통해서 그냥 전자단지 돌린다거나 이러면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베트남에서 이제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특히 내 자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는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용기를 쓴다 그래서 라겐락이 지금도 상류 사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상류 사회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네, 이제 집에서 웬만한 집에서는 이제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라겐락처럼 보이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비슷하게 생긴 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끊기면서 한국에서 이제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관광객들이 이제 베트남 관광객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명동에서도 맞아요. 보면은 최근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안 오는가 보면은 상점에서 어느 나라 말로 광고 문구를 붙여놓은 걸 보면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관광객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아세안 특히 베트남에서 의료 관광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는 네. 이야기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부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사실 기분 나빠서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가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베트남에서 들어올 때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 결혼한 분들이 또 사돈의 팔촌까지 또 잘 가족들을 데려오려 하다 보니까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항상 붐벼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영사관, 대사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다가 서류 준비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에이씨 한국 안 가 기분 나빠서 이런 경우가 그런 정말 면이 또 많아요. 있었겠군요. 그래서 특히 베트남 부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의 의료 수준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좀 위중한 상황일 때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검진마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서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태국이나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그런 이제 소득 수준을 좀 증명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대폭 서류로 간소화해서 이 베트남의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네. 또 그 사람들에 의한 관광 수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걸 좀 최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네. 그런 점이 또 그러니까 사실 의료 관광이 굉장히 좀 성장 여력이 있는 게 뭐 중동 부자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진료나 수술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많이 저희도 있죠. 이제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베트남도 그런 수요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부자들은 그리고 베트남에 저 이제 제 가까운 직원이 예전에 이제 좀 작은 암에 걸렸었는데 울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뭐 하노이 호치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하노이에서 이제 가장 좋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금방 수술 받을 수 있고 그게 큰 돈이 들지 않은데 그런 정도의 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고 동원한 인맥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걸 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상품이 될 수가 있겠네요. K 메디컬 산업이 또 커질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듣다 보니까 저희 굉장히 1시간 훌쩍 넘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시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네. 저도 그 변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의 최근 경제 안 좋아지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올해 3분기가 지나가면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릴 거고요.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유럽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서로 베트남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인상이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매우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을 발판을 삼아서 다른 인근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것을 막무가내로 베트남이 친중 국가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기업들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위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정말 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게 리스크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그나마 이만한 시장이었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너무 많이 좀 들어와 있기도 하니까 네. 베트남을 발판으로 인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또 진출을 하는 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도 그렇지만 지금 국제 정세가 또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또 베트남을 둘러싼 상황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3분기에 들으면 또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여러 지역들을 좀 두루 살펴보고 있긴 한데 베트남 이야기도 정말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많이 좀 배경 지식으로 보탬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3분기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일단 약속을 해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살롱 구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스프스 프리미엄 지식 채널 스프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가입해 주셨죠? 지금 영상 아래 하단에 링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4월 22일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연남동 연남장에서 경제자유살롱 경제 콘서트 엽니다. 그리고 저희 참가 신청은 내일까지만 딱 받습니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커뮤니티에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얘기도 재밌게 들으셨죠? 내일도 저희 경제자유살롱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정성문입니다. 오늘은 김혜민 기자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뭐 굉장히 중요한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아마 이제 일본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 관서 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장부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장부순입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좀 오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요즘에 사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떤 관계인가요? 요즘에? 뭐 경제를 보면은 경제라든가 뭐 인적 교류를 보면은 지금 뭐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죠. 네. 2019년 20년도에 무역량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불매 운동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양국 그 수출입액이 합치면은 85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작년에 8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인적 교류도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 네. 일본 방문하고 또 일본인들이 한 300만 정도 방문해서 대략 다 합치면은 한 1000만 정도 인적 교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1월 달에 일본 전체 그 외국인 관광객이 150만 명 정도 되는데 40%가 한국 사람입니다. 제일 많고요. 외국인 네. 중에. 그것도 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정도면 한 50만, 60만 정도 되니까 네. 그 곱하기 12를 하면은 거의 600만, 700만 되겠네요. 거의 그 이 몇 년 전에 그 수준을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일 관계도 관계가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그렇죠. 많았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가 좀 눌려 있다가 규제들이 좀 사라지면서 폭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일본 여행 수요는 지금 거의 뭐 폭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일본을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일본 그 엔화가 지금 상당히 약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겠죠. 지금 일본 가서 뭐 음식을 사 먹든지 무슨 물건을 사든지 하면은 상당히 그 물가가 좀 싸다는 거를 좀 체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한국에 많이 오나 싶기는 한데요. 많이 와요? 일본은 워낙에 그 해외 여행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4명은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여권이 없어요. 아 원래요? 여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 수요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 악화되기 전에 코로나 전에 막 300만 400만 명 온 것도 네. 사실은 많이 온 거죠. 그랬었군요. 일본은 국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네. 경제적인 교역량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고 있다. 그러면 관계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정치면에 등장하는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일본이랑 뭐 정상 간에는 좀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외교청서에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 과거사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또 자기네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기사가 나오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네. 어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일 간에 정상 간의 양자 방문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그 수상 총리가 그 국제회의 계기 여러 나라들이 모일 때 그 김에 같이 만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양자 방문이 거의 한 12년 정도 없었어요. 네. 그건 상당히 대단히 그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량이라든가 투자량이라든가 인적 교류를 봤을 때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보통 이 정도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정상 간의 만남이 활발하거든요. 고위급에서도 만남이 활발하고 다른 나라들을 사례를 봤을 네, 그렇죠. 때 그게 이제 상례이고 보통인데 근데 10년 이상을 그런 그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단히 악화돼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도쿄를 방문하셨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또 한일 간에는 뭐 독도 문제라든가 네. 그걸 비롯해서 지금 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후쿠시마라든가 일본 동북지방 농수산물 수입 문제라든가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현안들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뭐 완전히 다 이렇게 좋아졌다,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감정들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도쿄에서 뭐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 기업인들 대상으로 좀 강연을 했었고, 네. 또 이제 일본 정부에 계신 분들이랑도 이제 평소에 좀 알고 지내던 분들이랑 도쿄 간 김에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일본 그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히 다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징용 문제 뭐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이 감정이 골이 깊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이렇게 진짜 뭐 오랫동안 막혀 있던 정상회담 물꼬가 터지고 그랬으니까 한일 관계가 급진전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관료들도 다 그렇게 적극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총선이라든가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출렁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은 네.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나 보다라고 하지만 내년도에 또 이제 한국의 중요한 총선이 있잖아요. 네. 총선이 있고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또 한일 관계가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그 우려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급진전된 것은 어느 하루아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물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상들이 오고 갔었죠. 외교부에서도 이제 조현동 1차관이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주미대사관 라인도 있고, 또 일본 측에서는 이 마쿠의 교섭 형식으로 해서 아소타로 재무상이라든가, 아소타로 재무상이 지금 이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파벌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명당, 그 공명당도 이제 일본의 그 집권 여당의 일부입니다. 그 당은 다르지만은 네. 공명당 대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조용히 언론에 크게 발표하지 않고 이제 서울에 왔던 거를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오고 갔죠. 그런 결과로서 이번에 이제 진전이 이루어진 건데, 아소 재무상이라든가 또 공명당 측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상당히 그 국내적인 반발을 무릅쓰고 그 긍정적인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좀 화답이 필요하다는 식의 조언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내에 네, 일본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한 거로 지금 이제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언론에.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어도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의 집권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다시 그 한일 관계가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신중하게 좀 사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냐라는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드를 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막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요번에 한일 관계 급진전을 이루어낸 그 협상파들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관계를 보여서 이 기회에 더 급진전시키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 그게 아니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총선 1년 한국의 총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진전시켜 봤자 다시 다 도루묵되면은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그 정치적인 부담만 커진다. 부담되고 더 욕먹고 지지율 하락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거고, 기시다 총리는 스타일 자체가 대단히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본 다음에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건너가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뭐 그런 그 신중한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더 관망 모드가 더 강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이번에 뭐 청소도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지금 만약에 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그 동북지방 그 농수산물들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네, 네. 대단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측에서는 또 이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라든가 네. 독도 문제도 있고요. 네. 교과서 문제도 있고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네. 외교정책 그 우리 결정 이론에서 보면은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결정 이론. 그러니까 네. 외교정책은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조직의 일로 맡겨져서 루틴에 따라서 그냥 굴러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다. 일단 제소를 하고 나면은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서 막 굴러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위에서 뭐 대통령이 그걸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가 뭐 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지금은 일본이라는 정부의 담당 부서가 있고 그 담당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루틴처럼 막 굴러간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매년 하던 일대로 올해도 때가 됐네. 네. 이거 뭐 또 발표해야 되네. 그럼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 청소 뭐 작년 거랑 비교해서 뭐 바꿔야 될 거 없지?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바꾸려면은 네. 위에서 그 톱 레벨에서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줘서 이거는 한일 관계 큰 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침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거는 기시다 총리 레벨이라든가 자민당의 최고 지도부급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뭐 협상파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루틴하게 이루어져 왔던 한일 관계 갈등 현안을 다루는 방식들이 한꺼번에 변화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극이 있네요. 그쵸. 기대와. 그렇죠. 이거 그럼 하루 아침에 뭐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럴 느낌은 좀 아니네요. 말씀 듣다 보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정부 간의 관계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극장에서 박스오피권 순위에 드는 것들이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일본 OTT 시장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에 뭐 마츠다 다나카 뭐 이런 일본 이름들이 자꾸 들리고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옛날에는 그런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느꼈었던 것 같은데 관계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거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층은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일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콘텐츠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들 무슨 뭐 다나카상이라든가 마츠다 부장이라든가 네. 무슨 노래, 영화 이런 걸 주로 소비하는 계층들이 그 50대, 60대가 아니거든요. 젊은 층이죠. 아무래도. 10대, 20대 층들이고 네. 그런 10대, 20대 층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의 변화가 있죠. 하지만은 의외로 그런 젊은 세대들은 이 정치적인 현안, 외교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세대적인 변화가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외교적인 현안에서의 변화까지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일 간에 이제 문화 개방이 된 것이 벌써 한 25년 정도 됐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오부지 선언 때 그때 1998년도에 이제 개방이 됐는데 사실은 그 문화적인 콘텐츠, 문화 상품의 흐름을 본다면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더 많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텔레비전을 켜보면요. 네. 도대체 여기가 일본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기저기서. 겨울 연가부터 시작됐죠. 네, 여기저기서 뭐 한국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게 그냥 한국말로 나와요. 더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막은 나오지만은 네네. 그냥 다 한국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뭐 한국의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그냥 마치 한국을 방불케 하듯이 활동을 하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일본 문화, 일본 콘텐츠가 소비되는 것은 공개된 공중파 이런 데서는 상당히 좀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라디오에서도 아마 일본어로 된 노래가 공중파에서 나오나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는 없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최근에 지금 스즈메의 문단속도 400만을 돌파했고 네네. 그 전에 바로 또그 슬램덩크. 흥행 1위에 올랐던 게 퍼스트 슬램덩크. 네. 일본적인 컨텐츠, 일본어로다가
그 전달이 되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본다면은 이게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가 쌍방향성을 띠고 양국에서 다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이제 시작이다. 예, 예. 감정적인 그 벽이 별로 없으니까 젊은층이 그래도 좀 소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도쿄 가가지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랑도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경 가기 전에 징용 문제 이제 해결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대의변 제안 그걸 네. 냈는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과반수는 그 안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세대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20대의 경우에 네. 51%가 찬성을 했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네. 51%가 20대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신 대변 제안을 찬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이 보고 네. 대단히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보통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줄 알았는데 20대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대단히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좀 뭔가 이제 어떤 세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일 관계를 단순히 과거의 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의견들도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는 좀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내에서. 네, 한국 내에서요. 근데 뭐 아직은 모르죠. 뭐 그 여론조사 하나로다가 뭐가 다 바뀐다고 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 지표 정도로다가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정상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뭐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좀 지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지난 뭐 10여 년간 최근 뭐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는 좀 예외적으로 치더라도 그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지내도 약간 이런 생각을 경제적으로는 갖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한일 있는데요. 간의 이제 그 총수출입 규모 네. 교역량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뭐 2019년 20년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악화되고 뭐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도 단 1, 2년 만에 다 회복이 돼 버리잖아요. 850억 달러 수준으로. 네. 작년에 85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한일 간의 최소한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이제 한일의 어떤 산업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965년도 이후에 이 발전시켜온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립 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소재 부품, 원자재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공작 기계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어떤 타이트한 그 협력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되게 기업 대 기업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가 민간 차원이나 뭐 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가 이제 투자의 문제고요. 투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후에 지난 한 60년, 70년간의 한국의 경제 발전 상황을 보면은 해외 투자를 대단히 많이 유치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그 직접 투자,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해외 직접 투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요? 예, 예. 일본입니다. 대개 한 350조 정도 됩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25% 정도 차지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 그만큼 많은 공장을 지었다는 얘기죠. 일본이 많은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사들이거나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투자 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출입에서의 물건을 판매하는 결정과는 좀 다릅니다. 그쵸. 그 돈을 갖다가 해외에 이제 박는 거거든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대단히 그 민감하고 장기적인 여러 조건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불안하면은 네. 지금 당장 뭐 그래 뭐 몇 박스 보낼게 이거는 돼도 네. 거기다 내 공장을 세우겠다 이거는 좀 불안하면 진짜 이 기업인들의 하기 입장에서는 어렵죠. 진짜 건곤일척에 진짜 그 커다란 결단을 내리는 거죠.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그 일본 경제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엔고가 오면서 그 투자가 더 가속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일본이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해외 직접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를 집어넣는 절대 이런 것들도 추세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 이제는 엔화가 옛날만큼 강하지도 않고 경제의 체력도 좀 떨어져서 해외 투자가 옛날만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 투자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든다. 다른 데는 투자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아세안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지금도 인도에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90년대 이후로의 일본 경제는 단순히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뭐 저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대무역 의존도가 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무역 측면만 본 얘기고 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제는 이미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들이 해외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산토리 같은 회사, 네. 산토리도 매출의 4분의 3은 해외에서 발생해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네. 어떤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자기네 그 지점의 반이 일본 바깥에 있어요. 자기네 그래요? 운영하는 가게의 반이 해외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해외 투자를 통해서 국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절대액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한국의 측면을 보면요. 한국이 일본과 그 교역을 하는 절대액 자체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의 수출입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6%, 7%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역만 놓고 보고 인적끼리만 놓고 보면은 나 한일 관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네. 일본의 어떤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중요성,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은 네.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양국 간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과는 이제 경제 체질이라든지 구조가 좀 달라져서 굳이 일본의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일본과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좀 경쟁의 관계로 바뀌어서 그런 거는 또 아닐까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온 겁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도 90년대 이후에 투자처가 이제 다변화됐고요. 그렇죠. 일본도 똑같은 그 변화가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양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상대적인 중요성이 하강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한일 관계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뭐 불매운동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의 일본의 대외 투자액을 보면요. 다른 데는 거의 급격하게 줄어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였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그때 한 2년간의 통계를 보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으로도 한일 관계가 이 투자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러면은 그게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가요? 아직 좀 더 봐야죠. 아직은 좀 더 아직 몸이 투자 사리고 있다.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상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인들이 그 한국을 투자처로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건데 한 가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요. 지난 50년, 60년간의 한일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보면 대부분이 일본의 원자재 공작기계 부품들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조립하는 구조. 네.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었고요. 투자의 흐름을 보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하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완제품을 일본에 파는 거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크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랬죠. 일본 시장에서. 네. 그다음에 한국이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성공한 거는 네이버 정도라고 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요. 한국의 스타트업들, 네. 젊은 기업인들이 의외로 일본의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에 투자를 해요. 일본에 가서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본의 현지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아,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죠. 네이버는 그쵸. 지금 네. 일본에서 공전 히트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네이버가 물론 이제 네이버는 아예 일본 법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네. 뭐 법률적으로 보면 별개의 회사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를 파고 그쵸, 들어가면 그쵸. 그건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일본 사람들은 라인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라인을 쓰고 있으니까. 그 네이버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 그 제품이 일본 시장을 제패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 일본 시장에 가서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자본, 우리의 기술력으로다가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진출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수출의 느낌이죠, 좀. 수출이긴 하지만은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잖아요. 고용도 발생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단순히 여기서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그냥 팔고 끝나는 것 컨텐츠 파는 거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아닌가요? 컨텐츠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은 콘서트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에 보면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한국의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쵸, 공연 많이 대규모 하죠. 공연들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니죠.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일본 시장을 공략해서 일본에서 성공하는 사례들 또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좀 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계의 양상이 옛날과는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 면에서. 옛날에는 이제 일본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자본도 풍부하고 그랬으니까 일본에 뭐 진출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 이제는 그렇죠. 좀 돼서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인 거겠죠?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연말에는 항상 일본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연말 연초엔 일본에 가서 뭘 하느냐? 일본에서 책을 사요.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자기가 다 사드립니다. 네. 직접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초가 되면 한국에 와서 사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책도 나눠주고 그 상품들도 보여주면서 연구 좀 해봐, 개발 좀 해봐, 아이디어 좀 짜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을 배우자였죠. 그렇죠. 그건 네. 일본은 배우는 대상이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젊은 이 투자가들, 기업인들은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일본을 기업인의 관점에서의 공략처. 우리가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기업도 일으키고 활용을 해야 되는 장소로 보는 거죠. 단순히 배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들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본이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일방적인 어떤 경제 교류의 협력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경제 교류의 협력이 그 기초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도 하고 우리가 고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사람들도 고용을 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항일 국교 정상화되고 나서 정말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던 때거든요. 네, 네. 일자리가 없고 그쵸. 돈을 못 벌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품 공장 지어주고 거기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고 기술도 배우고 밥을 사 먹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 고용해 주는 관계, 월급 주는 관계. 그다음에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기업을 일구고 거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관계. 그걸 달라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해주고 공장 세워주고 뭐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이제 가서 우리가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 존재잖아요, 일본이. 그럼 일본에게 우리는 과거에는 쟤네 임금도 싸니까 저기서 공장 짓고 하면은 우리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일본에게 대한민국은 쟤네 이제 임금도 꽤 비싸가지고 저기다 공장 지어서 별로 우리나라에 짓는 거랑 다른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 커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뭘 팔아가지고 돈을 크게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네가 뭐 자본이나 기술이 모자라서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느낌도 별로 아닐 것 같고 일본에게 한국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의 해외 취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이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이 일본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일본 경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필요해요. 네. 일본에게 한국이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지금 일본은 상당히 성숙된 경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활력, 새로운 자본, 새로운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이고 그 성숙된 경제인 만큼 그만큼 어떤 활력이나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자본을 원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젊은 반짝반짝한 인재들을 좀 데려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채용을 하죠.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일 관계의 경제 교류 협력의 양상과는 다른 양상의 경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요. 네. 세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달라요. 우리나라도 아까 일본의 뭐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대랑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네. 여전히 그 한국을 바라볼 때 좀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한국은 우리보다 좀 더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로 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 통치했던 나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좀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사과도 하고 좀 미안하게 느끼고 도와줘야 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일본의 50대 이상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40대나 그 이하로 내려가면요. 네. 이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성년이 돼서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했을 때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가 이미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네. 90년대 이후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대학을 간 사람들은 이제 9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그때 이제 일본 경제 거품이 깨지죠. 네. 그러면서 막 그 부동산 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추락하면서 그 일본 경제 뭐 잃어버린 수십 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 세대가 자기네 일본의 경제, 기술, 자본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40대 이하, 30대, 20대 세대들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아니다. 우리는 상당히 그 암울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지가 않고 그쵸. 자기들이 미래를 봤을 때 세금이 올라갈 일만 남았고 사회적인 연금, 뭐 보험료 이런 게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월급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일본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급료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요. 네. 지금 오히려 30년, 40년 전보다 조금 내려가면 내려갔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나아진다는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네 경제 기술이나 기술 자본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무슨 거대한 일본 제국이었고 여러 나라 식민지를 경영했었고 뭐 침략을 했었고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나 뭐 증조 할아버지 세대 때의 일 책에서 보고 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뭐 우리 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국이 뭐 옛날에 우리랑 무슨 관계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한국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상대하는 여러 다른 나라, 외국 중에 하나 뭐 이런 정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관계라는 생각이 없어요. 가깝다는 거 말고는 별 다를 게 없다. 그리고 뭐 우리보다도 잘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놀라는 게 제 학생들 중에 그 전문 학생들 한국 갔다 온 학생들 많거든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 네. 라는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쁘고 잘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자동차가 되게 큰 차를 타고 다닌다. 비싼 차가 많다. 그다음에 집이 되게 멋있다. 고급 주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왜냐하면 일본 그 젊은 애들이 보면은 한국은 삐까번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와서 보면 외제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차들이 되게 큰 차를 많이 타잖아요. 일본에 비해. 일본은 작은 차들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이렇게 막 번쩍거리고 뭐 화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한국의 연예인들의 또 이미지를 투사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온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한국이 잘 사네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이 옛날에 무슨 뭐 식민지였다라거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소위 말해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비싼 차들을 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야?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보다 못 살았었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굳이 왜 자꾸 사과하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벌어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러는 거지 걸까? 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의 이 느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것도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저는 이미 일본의 그 평균 급여가요. 네. 한국보다 낮습니다. 한국이 평균 급여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대기업에 들어가도 초봉이 한 22만엔, 3만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초봉이 한 2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뭐 은행이나 뭐 무슨 전자 이런 데 대기업 들어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받지 않나요? 1.5배 내지 2배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라고 놀라는 거죠. 물론 뭐 도쿄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 중에는 지방 출신들도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주로 가서 한국에 가서 서울을 보면은 엄청나게 놀라죠. 서울의 소득 수준이라는 거는 진짜 서울만 띄워놓고 보면은 뭐 지금 뭐 3만 불, 4만 불이 아니라 거의 한 1인당 GDP 한 7만 불, 8만 불 정도?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은 대단히 잘 사는 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양국 간의 관계가 좀 나아지고 뭐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들도 변화의 시기인가 아닌가 뭐 싶기는 한데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 양국의 뭐 그래 정상들이 뭐 정상회담을 하고 좀 관계를 풀어보자 이렇게 나섰는데 그 뭐 수출입 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반도체 소재 관련 3기 품목 그 수출 규제는 이미 풀린 거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일본이 반도체 관련 주요 그 부품들 뭐 공작기계 이런 거를 이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주로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한 건데 그 수출 규제 리스트에는 한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 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만 하면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다 간략화해가지고 수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관련 공작 기계를 한국에 팔 때는 그냥 해도 간소화된 된다. 절차로다가 그냥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거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한테 수출할 때는 꼼꼼하게 좀 더 그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그 리스트에는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기업들도 한국에 자꾸 뭐 이렇게 하려는데 막지 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팔던 제품을 안 팔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하던 걸 원래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국의 유럽 같은 데 지어서 거기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뭐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아요. 기업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기업의 생존과 이윤이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면은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살아날 방도를 모색합니다. 다만 그 볼륨이 줄어들고 미래 불투명하면 투자는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게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또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이 있다. 이게 좀 일본의 기업으로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까지도 계산에 넣어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때 고려를 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인들이. 그렇군요. 자, 일본 내부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경제가 많이 고령화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시다 총리가 연도 기자회견 때 자기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책을 내세웠어요. 일본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세 가지 일단 큰 틀에서의 방안을 내놨는데 그 출산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양육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좀 더 이제 근로자들이 자기 가정과 가사와 양육의 문제에 좀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놨는데 예산이 문제죠. 그 막대한 예산이 이제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예요. 맨 바닥에 있는 두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네. 혼외 출산율이 일본과 한국 둘 다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신생아 2명 중에 1명은 그 출생 시점에 그 아빠 엄마가 부부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결혼 안 한 그러더라고요. 상태. 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혼외 출산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그러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봤을 때 혼외 출산율이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 나라들에서는 결혼은 약간 우리로 치면은 뭐 은혼식 뭐 이런 느낌인가요? 한참 살다가 결혼의 의미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는 인식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근데 한국과 일본은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은 오로지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왜 줄어드느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왜 안 하느냐? 경제적인 이유들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 이거 도저히 비용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집도 사야 되고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튕겨봐도 애를 낳다가는 이게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의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외 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그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려면 결혼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책이 나오냐면은 집을 사기를 편하게 해줘야 돼요. 양육이나 가사를 좀 도와도 양육 돌보미.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많이 만든다든가 어떤 가사 도우미 제도를 갖다가 좀 만든다든가 해서 그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사나 양육을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좀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경제력이 결혼하니까. 생기고 경제력이 생겨야 결혼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은 일본이 그나마 우리보다도 좀 이제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본은 지금 취업 문제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취업해서 3년이 지나면은 은행에서 30년, 뭐 35년짜리 장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우리보다 좀 그렇게 좀 높지가 않고요.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정을 꾸리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그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좀 더 덜했다. 그리고 그것이 양국의 출산율 차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이걸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애를 낳게 되면은 자녀 1인당 10,000엔 내지 15,000엔을 줍니다. 네. 그거를 매달 줘요. 우리 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를 네. 아동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15세까지 계속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그거를 액수를 늘리자. 혹은 그거를 15세까지가 아니라 18세까지 하자. 그리고 그게 이제 소득 제한이 걸려서 소득이 얼마 이상의 사람들은 그 돈을 안 줬었거든요. 네. 적게 주거나 소득 제한도 철폐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경제적인 지원액을 늘리자라는 식의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게 그 양육 그 돌봄이 네. 가사 도우미,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거죠. 저 보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보육 교사 이런 걸 좀 더 확충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결국에는 남성 중심, 바깥 일은 남성이 하고 가사나 양육은 여자가 한다는 의식이 대단히 그 강한 사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남성도 가사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야근 많이 하고 직장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가사나 양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남자도 육아휴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기시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략적인 그 정책 대안이라는 거는 대개 이 세 가지 방식 을 좀 더 그 예산을 확충한다든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안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네.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효과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출생률을 놓고 보면은 정책 효과를 봤을 때 일본이 더 높은 거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문제와 집값 문제가 그 경제적인 차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아주 다수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지방의 조그만 소도시에 가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기업체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지방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를 봤을 때는 네. 그 지방 소멸화가 지금 앞으로 일본보다 그쵸.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출산할 수 있는 환경, 가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은 그 기업들이 대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여와 있는 인프라들이 좀 더 우리보다 잘 돼 있는 거죠. 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그나마 좀 나은데도 그래도 아직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 먼저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이제 시작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모르고 출산율 저하의 네. 속도가 일본보다 너무 빨라요. 그렇죠. 네, 너무 빨라서 지금 일본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1.34인데 네. 우리가 지금 0.8을 밑으로 깼잖아요. 네. 거의 반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오고 네. 상대적으로 고령화 인구 숫자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고 음.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 비해서 지방에 포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규모나 숫자가 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아, 그래요. 네. 아, 일본의 그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인구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네. 쉽게 해결되시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뭐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 사실 그 한일 간의 경제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좀 여쭤보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SBS 경제자유살롱 여러분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프리미엄 채널에 저희 방이 있습니다. 아래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저희와 소통 직접 나누실 수 있고 저희가 뭐 다뤘으면 하는 주제라든지 의견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하단에 4월 2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연남동에서 경제자유살롱 경제 콘서트를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